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민 분께서 마르크스의 노동자관과 기관님의 성장활동에 대해서 20분 동안 발표해 주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 마르크스의,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 그 다음에 독일 사회민주당 초기의 정치 활동과 기관지 활동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오늘날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에서 태어났다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월요일마다 술 먹는 영등포 학생 모임 이런 거고 데모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찍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강단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인 신문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이 나인 신문에서는 이제 이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편집장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르크스가 이 편집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이런 편집장 역할을 하면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급진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로서부터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 이제 의식적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편집자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 자유주의적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기관지를 했다는 거죠.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쾰른에서 급진적인 자유주의 운동과 이러한 시위를 조직을 했고, 그리고 단순히 독일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통신을 두고 있었고요. 엥겔스도 이제 여기에 통신이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런 선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 지식적 습득을 하면서 유럽 차원의 어떤 혁명적인 사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 각국의 보수 정부는 이 신문을 이 탄압을 하고 정부에게 이 신문의 폐간을 요구했다는 거죠. 신문의 발행 부수는 1000부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급진적 지식인들이 모여 있어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 신문을 통해서 역시 신문이라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에 위해서 이 투쟁을 하면서 부르주아 이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유럽의 보수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그 군주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프레이션의 신문의 폐간을 요청을 해서 프레이션 정부가 결국은 신문을 폐간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문의 광고란에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채로 독수리에게 관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 사진을 실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처럼 어떤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혁명적 지식과 혁명적 사상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이 신문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문과 집회 이런 걸 같이 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추방을 됩니다. 추방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그 프랑스의 파리, 그죠? 파리에 가서 독불 연보라는 거를 창간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불란서 지식인들의 연보인데, 이거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 간의 라인강, 우리로 치면 한강인데 라인강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 영토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가 라인강을 넘어서 이 독일 쪽의 영토를 점령하고 했죠. 나폴레옹 시절에. 마르크스의 고향이 이제 바로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약 20, 30년간 점령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라인강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문제가 심각했고,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국경의 문제, 민족적 문제를 급진적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토론할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독불 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명 중에도 바로 이제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단지 신문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식인들이 단순히 이제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부르주아 체제를 비판 타도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식인의 연대, 연합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독불연구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역시 이제 독불연구가 파리에서 폐간된 이후에 이제 이 전진이라는 잡지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고를 했는데, 전진은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인 의인동맹의 기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동맹의 기간지에서 마르크스가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조직원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파리에서 주로 독일의 망명객들과 정치적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주의자들과 같이 연대 활동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폐간이 돼서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로 추방당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로 추방당해서 이제 이 벨기에로 망명을 하는데, 이 벨기에의 망명하수도 이제 이러한 혁명적 활동과 기간적 활동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공산주의자 동맹,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조직의 출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이 나온 것들은 독일은 상대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의 혁명적 지식인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런 데로 망명을 했고, 마찬가지로 독일의 그 직공들,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한 도시에 망명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혁명적 지식인들과 그 숙련공들이 망명 사교단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독일의 혁명적 지식인과 혁명적인 노동자들이 단체들을 만듭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처음에 추방자 동맹 1844년이었고요. 1836년에 의인동맹으로 전환하고, 이것들이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되면서 마르크스가 이러한 공산주의자 동맹의 출범 선언문으로서 공산당 선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45년 마르크스가 파리에서 추방돼서 벨기에로 가는데요. 벨기에에서 브뤼셀의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결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지 활동을 통해서 그 벨기에의 공산주의자 통신협회가 런던에 확장되고, 런던의 의인 동맹이 그 브뤼셀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그 통신협회와 그 의인 동맹이 서로 통합을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동맹이 되면서, 이 공산주의 동맹의 출범 선언문을 처음에는 이제 엥겔스가 쓰게 되는데, 엥겔스가 썼을 때 처음에는 주기도문 형식, 그죠? 공산주의자 원리가 그런 건데 주기도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비밀 혁명 조직들은 종교단체를 흉내내서 신조, 주기도문, 성경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주기도문이나 종교조직을 흉내냈었는데, 엥겔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공산당 선언 초안을 쓰는데, 마르크스가 그걸 보고 종교적 색채를 없애고 혁명적인 사상으로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돼서, 마르크스가 이제 엥겔스가 쓴 거를 폐기하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다시 만들어서 쓴 공산주의자 동맹의 출범 선언문이 이제 바로 이제 공산당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당 선언은 1848년 2월 혁명을 예상한 건 아니었고,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항상 혁명 과정 속에서 혁명을 준비하고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정세를 알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 공산주의자 선언을 씀으로써 이런 혁명적 시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세에 맞게끔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세가 왔다는 거고서, 1848년 혁명이 되면서
그 유럽 혁명이 성공하려면 각각의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독일로 돌아가죠. 켈른으로 돌아가서 독일 혁명을 종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산당 선언만 알고 있는데, 그 공산당 선언은 유럽 전체에 가는 거고, 독일의 상황을 통해서 독일 공산주의자의 요구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판 공산당 선언을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켈린에서 아까 말한 나인 신문을 계승해서 신나인 신문을 만들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간지로 이거를 쓰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활용을 하면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기간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언론 출판의 자유, 집시의 자유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혁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간지 활동을 하면서도 급진적 민주주의자와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부르주아적인 급진 혁명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 천 단위, 만 단위 이런 집회도 조직하고 연설을 하면서 켈른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성원들이 이 급진적 정치 활동과 이 기간지 활동을 하게 되면 역시 이 기간지도 역시 이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폐간 후 나인 신문이 폐간됐을 때는 아까 말한 프로메테우스의 사진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인쇄를 하면서 마지막 폐간이 됐고요. 혁명이 실패한 후에 이제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망명을 해서 죽을 때까지 런던에 사는데 이 런던에 망명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혁명적 활동,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건 활동을 하면서 그 기간지, 그렇죠? 기간지를 역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역시 계속해서 기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인 정치경제 평론을 창간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약 1852, 3년 정도의 공산주의자 동맹을 종료를 하고 약 10년 동안 그 자본론을 준비하는 이제 그 학습, 그죠?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마르크스가 1848년의 혁명은 대공황과 같이 했는데 185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공황이 오기 어렵기 때문에 혁명의 태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기를 가진 거죠. 그러다가 국제노동자협회에 10년 만에 다시 혁명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1864년에 국제노동자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의 노동자 신문을 기간지를 하게 됩니다. 이 국제노동자협회 시기에 마르크스의 그 선전 활동은 이제 기간지도 있지만 각종 결정문, 그죠? 결정문, 임시평의회, 중앙위회, 문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선전, 선동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자, 국제노동자협회의 초안은 공산당 선언의 초안이 엥겔스가 했듯이 이 초안도 역시 마틴이나 이런 막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 있었는데 결국은 막스가 사상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초안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의 규약의 기본적인 거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의 자신의 과업이다. 그래서 노동계급 자기 해방의 원리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건을 통해서 선전, 선동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임금과 이윤이 전체적인 임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임금의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총액설, 그죠? 우리를 공무원으로 하면 뭐 공무원 총임금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총임금제 때문에 안 돼 이러는데 그건 정치 투쟁으로서 총임금제를 타도하면 되는 거죠. 막스도 이 시기에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임금과 이윤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임금의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비판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가치, 가격, 이윤 이런 거를 통해서 쭉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결정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주의 활동, 선거 활동이죠. 평화적인 어떤 선거 활동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그 선거를 통한 혁명이 이후에 반동들, 그죠? 반동들의 그 무력적인 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러한 무력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문건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제 앞에서는 이제 기간지보다는 아까 말한 각종 결정문 형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이 노동자들, 행보적 노동자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을 분리를 해서 각각을 설립하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이 프루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추쟁만 강조하는 바쿠니란 이런 것들을 막스와 엥겔스가 하면서 노동조합과 정당이 모두 다 필요하고 이것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과 노조의 이러한 관계들을 정립하고 이것들이 더 나아가서 한 나라에서 당과 노조가 분립되고 나가서 국제적으로도 당과 노조가 분립되면서 제2 인터내셔널이 바로 이제 국제노동조합회 제1 인터내셔널이죠. 그 연장선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독일 3인당의 선전 활동은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런던에서 망명하면서 리프크네프트를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으로서 그 심사를 해서 공산주의자 동맹 약 10년 동안 마르크스 엥겔스가 리프크네프트를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서 언어라든가 이론 실천을 다 해서 독일로 잠입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라살의 기간에 사회민주주의자의 편집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기간지, 그러니까 현장 실천 활동과 기간지 이 두 축으로 항상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지 활동을 통해서 마르크스와 라살의 경쟁 관계에서 리프크네프트, 그 이후에는 이제 베벨이 같이 하는데 이러한 마르크스의 노선을 정립하기 위해서 라살파와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타강령이라는 게 이제 두 파가 그 협력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리프크래프트나 베벨이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최초로 의회에 독일에서 의회에 당선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의회주의는 반대, 즉 의회를 통한 혁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의회를 활용하는 것, 즉 의회에 나가서 그것을 연단으로 하는 것, 이러한 선전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높게 평가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의 마르크스파 역시 라살파와 합당해서 이 기간지에 관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기간지 전진, 그죠? 이 전진의 발행인이 이제 마르크스파가 이 전진의 편집권이죠. 이런 편집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라살 사후에 이론적으로 먼저 이론적으로 라살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승리하고 나중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승리합니다. 라살은 어떤 거냐면요. 규부인 아주 귀족 부인의 이혼 소송을 아주 그냥 극적으로 이겨요. 첩보전처럼 해서 이겨가지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귀족 부인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 부인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와 이 노동자 사이에 있는 그런 라살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또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서로 결투를 통해서 죽죠. 그래서 아주 낭만적. 그래서 독일 3인당에서는 마르크스보다는 라살이 훨씬 인기가 있었습니다. 라살은 또 마르크스의 이론을 자기 이론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도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가 고타강령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위에 쓰고 1890년 에르푸트 강령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에 쓰지만 라살의 이러한 인기 스타적인 부분에서는 라살이 오랫동안 이러한 독일 3인당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라살 숭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기간지라든지 여러 이런 활동을 우위를 통해서 실천 활동을 가져가면서 이 라살 부분을 극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자본과 권력의 탄압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지식인과 체제를 번역하는 노동자 대중의 결합이라는 거죠. 이러한 결합을 실제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든가 독일 사회도 쭉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일상적인 시기에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서 대중적인 선전활동을 지속을 해왔다는 거고, 사회주의 정당과 혁명가들이 선전활동에 가능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의 기관지는 당 내부 언론의 성격과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의 기구의 성격을 같이 겸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자 동맹처럼 적의 탄압이 강할 때는 당 기관지라는 걸 내세우지 못하니까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 활동의 성격을 겸비하고, 독일 사민당처럼 정당이 합법화됐을 때는 이제 정당의 기관지로서 당 내부 언론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노동당의 경우에도 보면 이런 상황을 이제 당 내부 언론의 성격과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의 기구의 성격을 겸비하게 되겠죠. 저는 현재 노동당의 어떤 위상이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의 기구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당 기관지의 비판적 기능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는 그 당 지도부나 당내 다수 의견에도 소수 의견도 기관지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당 노선의 경쟁이 기관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있을 때는 소수 정파를 보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제 소수 정파가 보장되지 못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1923년에 이르러서 소수파가 기관지에서 점차 퇴출되는, 그래서 10차 당대회에는 소수파는 기관지에서 완전히 금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된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자 대중의 힘으로 체제를 번역하는 사회주의 정당은 어쨌든 오늘날의 경우에는 이제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병행하는 제도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제도정당에서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관지라는 거는 자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그 스피커로서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노동당이다 보면 사회주의 대중정당이면 기관지가 없는 사회주의 대중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대중정당 기관지는 광범위한 노동대 대중에 근거한 선전선동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본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당내 비판적인 언론 기구는 보조다. 그래서 당이 집권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권을 임박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대외적인 그러한 선전선동보다는 당의 혁명 노선의 이론이라든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당내 언론보다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신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론적이고 논쟁적인 기관지는 신문이 아니라 잡지 형태로 가능을 하겠죠. 대중적인 거는 이제 신문의 형태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